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준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이고요. 저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 주말 사이에 우물풍선 그 재난 문자 받았어요? 받았죠. 나 왜 받은 적이 없지?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또 터지나 이런 걱정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하고 경기도 양쪽에서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데 뭐 경기도에서 덤으로 보내줬는지 받았습니다. 원래 고향은 수원이죠. 네. 그래서 보내줬나? 고향에 따라서 보내진 않았을 텐데 기지국에 따라서 보내줬을 텐데 뭐 범위를 넓혀서 아무튼 보냈는지 네, 왔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아마 주말 사이에 이게 뭐지? 이렇게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일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이 터지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그동안에 쭉 우물풍선 도발과 관련해서 또 우리 정부의 대응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신문들의 일면이 관련 기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신문들 일면부터 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부터 보여주십시오.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재가동,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 협박. 일면 제목이 바뀌었군요. 그렇죠? 배달판 신문에 왔을 때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기사가 제목으로 뽑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젯밤에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추가해서 저렇게 일면 제목을 바꿔서 인터넷판에는 최종판이라고 보통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광화문판이라고도 불리는 신문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광화문 지역 관가를 중심으로 해서 뿌려지는 그때 판가리가 이루어진 신문을 보통 이제 광화문판이라고 이른바 부르는데요. 거기에다가는 아마 김여정 반응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목에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 협박 이 부분은 새로 추가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 기사를 넣어서 판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저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북우물의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가동. 이건 뭐 6년 만에 가동했다고 하는 거는 중앙일보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북우물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둬서 저렇게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뭐예요? 미군들 사진을 저렇게 쫙 실었네. 저게 이제 미국에서 네. 이 군인은 아닌데 네. 과거에 군 경력을 가졌던 이제 예비군? 그러한 이제 유력 인사들이 저렇게 훈련을 비슷하게 하면서 네. 고령들이거든요, 저분들이.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우애도 다지고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저게. 네. 우리 옆에는 미국이 있어. 이걸 조선일보가 강조하려고 했었나?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 저게 일면에 네. 실린 이제 저 사진에 해당하는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미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 정쟁 접고 낙하산 점프 단결할 때 최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도 던지는 메시지야? 뭐야 이거?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원들인데 네. 참전용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낙하산 점프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80주년을 맞아서 프랑스에서 이러한 이제 낙하산 점프를 한 거고. 이게 저 수송기였나 보다 공군. 그렇죠. C-47 스카이 트레인기에서 C로 시작하는 거 보통 수송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객기를 공군 수송기로 개조한 기종인데 2차 대전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메고 노르망디의 몽생밀시의 섬 상공에서 점프를 하고 네, 성조기를 펼치고 네, 이랬다고 하고 내려와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막수도 하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미국은 여야간에 안 싸우는 모양이지? 그렇지 않죠. 이래 놓고서는 이제 가서 거부권 무지하게 행사하고 네. 거기도 예산 통과 어려워가지고 네. 막 셧다운 당하고 그러지 않나? 그렇죠.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네. 일단 뭐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참 조선일보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일면에 담는 것 같아요. 자,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3차 우물풍선의 확성기 맞불. 남북 군사충돌 뇌관 터지나. 서로 간에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고 그리고 거기에 뇌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신문의 시각을 저렇게 일면 제목이 담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요. 오물풍선 맞서 확성기 가동, 강대강 악순환 이렇게 해서 오물풍선 사진하고 그다음에 저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확성기 사진이에요? 확성기 사진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계 초소 동해안 쪽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대북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 캡션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게 설치가 되는 곳인데 지금 저런 저게 상태다. 오른쪽에 좀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곳 안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고정식 네. 형태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앞쪽에 가가지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적경지니까 뒤쪽에서 저렇게 줌으로 당겨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신문의 시각이 조금씩 엇갈리지만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뭔가 한 방 때렸다 뭐 이런 뉘앙스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렇죠. 뭔가 한다 이런 뉘앙스인 반면 약간 진보적인 논조인 신문들은 지금 보셨지만 이걸로 인해서 강대강 대치 악순환 이런 것들이 뭔가 한반도의 뇌관을 건드린다 이런 느낌으로 좀 우려를 좀 더 강조하는 이런 제목을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단호한 응징을 경고하고 나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도서신문 쪽에서는 방점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 기자들한테 공개한 메시지인데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트집 잡아서 도발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뭔가의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감내하기 힘든 가만있어요. 우리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그렇죠.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썼어요. 이게 지금 우리 다음 대응 시나리오가 뭐가 될까 이게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지난달 28일 오물풍선을 처음으로 날려보냈잖아요. 그때 뭐 쓰레기가 많니 뭐 무슨 동물의 분변이 거기 섞여 있었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지난 1일에도 오물풍선 1000여 개를 살포를 했고 그때 이제 GPS 교란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6일 전이었었죠. 그러니까 지난 4일 의결을 통해서 그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탈북단체가 2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했고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엊그젯밤에 밤부터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다시 남으로 띄웠고 어제 우리가 대북방송을 재개를 했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그럼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보낼 거냐 아니면 오물풍선 보냈을 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오물풍선 그대로 두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오물풍선을 맞추려고 시도할 때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이냐 오물풍선은 너무 이렇게 드러난 심리전 그 일종의 이제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걸로 뭔가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지전으로 갈 가능성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응은 고정식, 이동식 합쳐서 대북 확성기 40여 대 상당수를 전방에 설치를 했는데 네. 그중에 5대 이내의 고정식 확성기로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제한적으로 방송을 한 겁니다.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방송을 한 거는 아닌데 예. 만약에 북한이 또 예를 들면은 오물풍선이라든지 뭐 이런 도발을 하면 이 정부 입장은 네.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뭐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방송을 하는 이 지역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방송을 하더라도 계속 수위를 높여가겠다라는 게 정부 대응의 방침인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김여정이 담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김여정의 주장은 원래 우리의 대응 행동,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죠. 예.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에 오물풍선 보낸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두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뭔가에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같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가령 지금 이 이전의 어떤 이 상황들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이전의 상황들을 되풀이해 보면은 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포를 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죠. 북함지뢰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 재개하니까 그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포를 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박 며칠에 뭐 그 회동 그 협상을 하고 그러다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 북측하고 일단 합의는 했지만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갑자기 또 그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 협상을 하자고 그래서 협상을 하기도 했는데 예. 지금은 뭐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뭐 한라인이나 무슨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군사통신선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뭔가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서해상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진단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런 언론들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사례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이제 확성기라고 하는 심리전 수단이 물리적인 수단으로 바뀐 거잖아요. 일종 상대 영토를 공격하는 이런 일까지 번졌기 때문에 서해상이든 아니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국지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드론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을 한 1000개 보내고 아니면 1000개 더 보낼 수도 있겠지 사실은. 몇천 개를 보낸다거나 이거면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까? 드론을 섞어서 보내면은 또 그건 또 다 격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도 높은 대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봤다. 크게는 북방한계선 일대 서북도서 등에서 포격을 하거나 예. 말씀하신 대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이제 오물풍선을 또 보낼 거냐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물풍선을 또 보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물풍선이 지난번에 보낸 것보다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숫자가 적은 데다가 기상 조건이나 이런 게 맞아야지 이제 보내는 건데 바람이 불어야지 북풍이 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동아일보 보도나 뭐 다른 언론에도 있습니다만 예. 이런 보도를 참고를 하면은 앞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낸 1000여 개의 오물풍선보다 규모가 줄어서 북한이 3차 살포한 오물풍선 330여 개, 이 가운데 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 우리 군이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3차 살포를 감행한 8일 오후 9시를 전후에 북한 지역에는 풍선을 남쪽으로 날리는 데 불리한 서풍이 불었다. 1, 2차 살포 때는 북서풍이 불어서 풍선이 경상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퍼져 나갔는데 예. 그렇지 않음에도 좀 이 살포를 강행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보는 거거든요.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보낸다고 하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재개했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대응할 거야라는 차원에서 보낸 거지만 그런데 계속 기상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는 방식을 고수하겠느냐. 더 강경한 거, 포를 쏘거나 뭔가 섞어가지고 자꾸 도발할 가능성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더 강경한 그렇죠. 대응을 하거나. 전통적으로 포를 쏘거나 서해상에서의 어떤 충돌을 뭐 예를 들면은 유도하거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다는 거죠. 네. 앞서 경향신문이 3면에서 어제 오후 5시에서부터 7시 사이에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었는데요. 동아일보 3면 보시면은 어떤 내용의 확성기 방송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하던데 BTS 노래도 틀고 뭐 그랬다고. 그리고 삼성의 손전화가 세계 1위다. 요거는 어떤 걸까? 북한에도 손전화 많이 쓰니까.
그렇죠. 아, 우린 이런 거 좋은 전화기 만든다 이런 거 자랑한 거야? 너희들이 쓰는 그 핸드폰 그거 별거 아니고 나만 우리 핸드폰은 세계 1등 할 정도야. 뭐 이런 거, 이런 자랑. 체제 우위를 자랑하는. 그렇죠. 네, 여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인 오후 5시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북한 동포를 향한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아나운서 인사로 시작된 이날 방송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게 6년 만에 이루어진 방송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방송 초반부에는 앞선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걸쳐 전면 효력 정지를 시킨 사실도 알렸고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육성도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다음에 한미일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핵 프로그램 등을 규탄한 소식을 알리는 등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드라마 등 영상물 시청을 북한 당국이 단속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 인권 실태도 언급했다라면서 그러면서 삼성전자 손전화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기도 했고 BTS가 2020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노래 다이너마이트하고 버터, 봄날 등도 연이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의 MZ세대 군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과거에 확성기로 우리 가요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계속 그쪽은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끔은 뭐 장단에 맞춰 춤도 추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확성기 방송 듣고 기순한 북한 병사가 속출했다 뭐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는데요. 그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2017년에 기순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 있잖아요. 북한군 오청성 씨가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등이 나온 확성기 방송으로 한국 가요를 즐겨 들으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됐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다고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막 틀어서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이 기대하는 대로 북한군이 막 동요에 빠지고 이 방송을 들어서 막 나만 탈북하고 막 가야겠어. 탈남한 거지. 네. 그래서 막 죄 넘어와 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체제가 붕괴되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벌어지는 어려움과 혼란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의 효과가 나고 뭐 그래서 모든 게 이 남북 관계 어려움이 해소가 된다라면 그럼 뭐 방송을 뭐 틀 수도 있는 거고 하겠죠. 근데 네. 그런 것만 있는 거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뭔가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장 불안한 건 아마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 대응을 하면은 바로 이 삶의 위협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말릴 수가 있다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헌재에서 대북 전단을 막는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봤던 거는 막는 행위 자체가 과잉 금지에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한 거지. 날려보내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그럼 막는다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막거나 아니면 신고제로 바꾸거나 좀 구체적인 남북 긴장관계 상황이었을 때는 날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그건 규제하도록 한다던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라도 경찰이 이전에도 그런 판례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꼭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러한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은 흔히 뭐 고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막 뭐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런 행동을 제가 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당신 고성을 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난 표현의 자유다. 난 고성을 막 지를 수 있다. 밤이든 낮이든 간에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경찰이 꼭 저를 단속을 하면서 저를 꼭 입건을 하려고 단속을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집에 보내는 거거든요. 저를 집에 보냅니다. 저도 신고를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해봤거든요. 진짜?
경찰이 물어봐요. 물어봐요. 이거 뭐 집에 보내면 되는 거죠? 네. 물어봐요. 이제 무슨 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면 꼭 법으로 뭐 예를 들면 당신이 뭐 고소고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자제시키고 이제 집에 보내거든요. 취객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시민협회가 굉장히 예민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 길에서 시비가 붙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직접? 아 그렇죠. 네. 네. 아니 그 차에 타고 있는데 누가 취객이 와가지고 차를 막 차에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깨부시진 않았다 다행히. 네, 남의 차에 타고 있는데 엄청 비싸게 물어줘야 돼요. 네, 남의 차에 타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취객하고 시비가 붙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은 그런 법적으로 안 가더라도 경찰이 단속을 해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대북전단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접경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그렇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자제하시오. 이거 오늘은 갖고 가시오. 지금 뿌리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최소한의 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접경지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그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겨레 신문 보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서해상에 중국 불법 어선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거기서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 이면이 또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파주, 포천, 연천, 철원 일종의 이제 접경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가서 또 취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요. 민통선 마을인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 의장은 내일 모레면 콩파종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기약 없이 대피소에 갇혀지는 게 되면 큰일이다. 때를 놓치면 1년 용사 다 망치게 된다. 이렇게 푸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와초리 오명춘 씨라는 분인데요. 몇 년 새 체험농장과 캠핑장에 오는 서울 사람들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기가 돌았는데 이분들은 북한 쪽에서 조금만 나쁜 뉴스가 나와도 발길을 끊는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예약 취소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사실은 포천시 신읍동에 사는 김영철 씨. 북한이 스피커 방송하면 포를 쏴 불바다 만들겠다고 위협한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북한이 정말로 포를 쏘면 그 피해는 군뿐 아니라 접경지 민간인들에게까지 미칠 텐데 정부는 우리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요, 탈북민 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접경 지역에 안 사니까 탈북민 단체들이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그걸 막지 않는 정부도 문제다. 민통선 근처에 사는 우리는 대체 무슨 죄가 있나. 한동안 조용하다가 왜 다시 방송을 틀겠다고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을 접경지 근처에 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 그러면 안 되나? 네, 그러면 이동의 자유 주거 강제 이주라고 해가지고 또 안 되겠죠. 또 안 되겠지. 그건 안 되겠지. 설득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차피 자꾸 그러실 거면은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설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거기 싫어서 왔는데 지금 그 근처에 가서 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살아봤으니까. 북한이 무도한 정권이다. 북한 체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 앞에서 그 정권하고 살을 맞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해할지는 또 이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하러 탈북을 했어?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워낙 이제 민통선도 그렇고 또 어쨌든 접경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 맞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면은 연천군 연천읍에 사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동네는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수십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특별히 무섭거나 불안하지도 않다. 굳이 우리 상태를 말하자면 자포자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또 이런 상태가 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계속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 접경 지역에 살지만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된다 이런 건데요. 신문 사설을 좀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전에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은 여러 차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논제일지
지금 이렇게 긴장감을 계속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사설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설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에요. 오물풍선의 확성기 가동, 무력 충돌 비화는 경계해야.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쭉 이렇게 동아일보가 쓰고 난 다음에요. 뭐 적경적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야당까지 정부의 대북전단 무대응을 비판하고 나서자 신속한 조치로 논란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즉각적 대응에 북한이 확성기 조준 타격 같은 강경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상황을 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이렇게 전하면서 남북 간 당시에는 남북 간 긴급 협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극적인 위기관리 채널마저 가동하기 어려울 만큼 험악한 게 남북 관계의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남북은 군사적 충돌 궤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남으로 북으로 풍선을 띄우는 정치 심리전을 넘어서 서로 총탄을 주고받는 무력 충돌, 나아가 국지전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 도발에 맞선 보복, 응징과 안가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결기 못지않게 출구를 모색하는 냉철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간 위기 관리용 소통 창구를 찾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소통 창구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중앙일보도 사실 사설 제목이 오물풍선의 확성기 재개, 우발 충돌은 관리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네. 북한의 3차 오물 살포에 따라 우리 육해공 전부대가 휴일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만일 사태에 대비해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1일 북한의 2차 오물 풍선 살포가 예상된 시점에 최전방 1사단장이 부하들과 음주 회식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직무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기강회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한다. 군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안보에는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된다. 또 북한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우발적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주말 휴일에 다 경계태세 발령을 해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실현식 국방부 장관이 지시 내려가지고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해외 순방 어떻게 떠나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음주 회식 한 1사단장은 직무 배제가 됐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빨리 조치를 궁금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가 칼럼 내용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북도서 방어사령관인가? 그거 지금 육해공군 전부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죠. 그거 한다며요. 그렇죠. 김기한 사령관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요즘 할 수 있나 그거? 그러게 말이에요. 그 그만둔 사람을 억지로 갖다 앉혀놓고 말이야. 거기도 일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은 뭐야? 지금 일단 복무를 하고 있긴 있어요? 일은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정책 연순이 뭐니 희한한 것만 하던데. 그럼 사단장이 비어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업무를 어떻게 때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모아가지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겉으로는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말을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강하게 뭔가 대응합니다. 라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고 뭐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 힘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래 뭐 다급하고 막 위기의식이 네.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위기감이 혹시 한겨레 신문 만평 찾아줄 수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네. 뭐 별로 그렇게 위기의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평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침 보수적 유권자층이 별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만평이 지금 찾으시려는 만평이 아마 그런 뉘앙스예요, 좀. 그러니까요. 그래가 갑자기 그 만평 봤던 게 떠올라가지고 네.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하려고 마이크 잡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은 계산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생각하고 있고 계산기 버튼에 보면 무슨 색깔론 무슨 뭐
등등등 막 버튼에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긴장, 불안, 선동, 경로 어떤 군데 갈지 그 버튼이 있어. 전화기 버튼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대구 확성기 재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확성기 앞에서 윤 대통령이 막 고민하는 거 있어요. 어디 있지? 막 그러면서 그렇죠. 찾으면서. 네. 근데 옆에 시민이겠죠? 이렇게 팔짱 끼면서 왠지 신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거예요. 저거. 네. 취소, 시작, 색깔론. 계산기잖아요, 저거. 저 어떤 버튼을 누를지. 근데 윤 대통령 뒤에 저게 뭐야? 왜 닭꼬리가 있어? 난 저게 제일 궁금했어. 만평 보면서. 그러게요. 저게 뭔지 궁금해지면 일단 난 만평은 저게 늑대인가 여우인가? 만평이 실패한 건데. 그러게. 네, 저게 뭘까요? 네. 저 PD님이 닭대가리라는데. 잘못 들으셨겠죠. 네. 설마. 제가 잘못 네. 들었. 예. 네. 오리 웅둥이 같기도 하고 뭐지? 그렇게 네. 그렇네요. 예,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저는 약간 늑대 꼬랑지인가 그랬던 그것도 아니라 가지고 한참 헷갈렸어요. 주로 이제 조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뒤쪽은 조류인 것 같다. 네. 조류 그러면 땅을 걷는 종류의 조류인 것 같다.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런가? 이상하다. 좀 우리가 더 해석하면은 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만평을 좀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설명을 써주든지. 그러니까요. 닭꼬랑지인지 뭔지 얘기해 주실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거냐. 머리에다가 닭 벼슬을 달아주던가 말이야.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 가름하죠. 이것만큼 못지않게 지금 걱정스러운 소식도 더 있어서요. 지금 의사들 집단 휴진 사태, 이건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걸 신문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 일면에다가 관련 소식을 배치하고 있어요. 의협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일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의협 18일 집단 휴진 총파업 선언, 동네 병원도 닫을 듯. 동네 병원도 진짜 닫을 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6면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6면요. 자, 의사 5만 명 휴진 동참 강경. 향후 정부 협상 대비 새 과시 의도. 옆에 있는 거는 코멘트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덧붙여 놓은 건데요. 의사 5만 명이 휴진 동참하겠다.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협에서 투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집단 휴진을 할까요? 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건데 네. 이게 역대 네 번째라고 그러고요.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서 네 번째고 그래서 이 투표를 한 결과 활동의사 11만여 명 중에 7만 800명이 참여를 했는데 네. 5만 2천여 명 정도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강경투쟁을 지지한다. 의협의 강경투쟁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투표에 참여한 회원 중 7만 800명 중에 6만 4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어쨌든 찬성률로 강경투쟁을 하자.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체 행동의 조건이 완성이 됐다. 의협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체 행동에 돌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면 뭔가 이제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뭘 그러면은 철회하라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행정명령을 아예 취소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복귀한 전공의가 있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면허 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거 자체가 없는 일로 그냥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거고 어제 좀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 사의 표명했는데 계속 하고 있지만 하여튼 대국민 담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협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되돌려라 이렇게 주장을 걸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휴진일은 17일인데 17일 서울대병원 그렇죠. 서울대 의대병원 집단 휴진일 18일인데 아니 17일 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17일 날 원래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외래는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응급실 정도
중환자실 응급실 정도만 운영하는 거고 의사들이 전부 다 휴진하겠다고 대학 교수들이 나섰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협이 얘기하는 건 총파업하겠다고 하는 날짜는 의대 교수들 휴진일 바로 다음 날. 그렇죠. 18일. 18일 날 돌입을 하는데 19일, 20일은 어떻게 할 거냐는 정부에 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이틀 이상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이제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는 여러 가지 당근을 내놨다. 이렇게 뭐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의사들이 요구하는 바는 다 받아들여 준 거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언젠가 또 다시 빼들 칼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불신하는 거지 일종의. 그런 것도 있고 의사 정원 늘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도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및 필수 의료 10조 원 투자를 포함한 의료계 지원을 약속을 했다는 건데요. 10조 원 투자하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대 정원 늘었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 일정에 맞춰서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조 2천억 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통해서 중증 응급실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 앞으로 5년간 필수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의대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타는 면제하겠다. 그리고 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등등. 그다음에 뭐 전공의과 관련된 대책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1조 쓰는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나 봐.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의료계에서는 안 믿고 있습니다. 신뢰가 안 간다. 이런 거여서 이게 단기간에 뭔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의협이 이렇게 집단 유지에 나선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의협에 지금 중핵을 이루고 있는 집단은 사실 개원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원이들의 처지는 또 어떻게 비유하면 자영업자의 그 의사 중에서는 자영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진에 들어가면 자기 손해거든요, 사실.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집단 유진에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반영될 거냐, 이게 또 쟁점이다. 언론은 이렇게 또 짚고 있죠. 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먼저 이거부터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일보 이면 보여주십시오. 전공의 빈자리에만 1조 썼는데 집단 유진 선포, 난감한 정부.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인데요. 그동안에 그 일종의 이제 의사들이 사실상 집단 행동을 한 거잖아요. 집단 행동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끌어다 쓰면서 뭐 일종의 이제 교수진뿐만 아니라 진료지원, PA 간호사,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뭐 이런 걸 다 동원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동원하는 것 말고도 또 필수 의료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병원에 예산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쓴 돈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 들어보면 1조 몇천 원을 또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돈이 이제 1조 원 이상이 이제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네.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을 다 하면 1조 이상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향후 5년간 10조를 더 넣겠다. 필수 의료에다가. 예?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 교육하는 데다 또 돈 또 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의사도 아니 대학 교수를 1,000명 정도 추가로 충원한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그 뭐 예정대로 잘 되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참. 근데 계속 감세는 한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또 부가세로 뭐 또 땜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가세로 또 늘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던데 뭐 화수분인가 봐.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지금 동네 의사들이 동네 병원들이 어느 정도 파업에 참여하느냐 이게 일단은 좀 그 우리가 국민들이 느낄 때 피부로 체감하는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걸 이렇게 퍼센트별로 분석한 신문이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 3면을 보면요. 참여율이 15%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이러면은 정부가 교수들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이나 업무 개시 복귀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예정된 중환자 수술과 외래 진료가 더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수술 진료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5% 이상 30% 미만일 경우, 그럴 경우에 정부는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동네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한 교수는 서울대병원 교수의 15%가 이탈하면 가동 중단되는 진료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소아 투석 환자의 60%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 소아 신장분과 교수는 2명이 전부인데 최근 둘 모두 의대 정원에 항의하며 사표를 내 환자 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교수의 참여율이 15%를 넘어가면 휴진율이 급속히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의료파업 때도 각 지자체 병의원 휴진율이 15% 이상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지침을 통보한 바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30% 이상이 되면 각종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동자에는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휴진율이 30% 이상이 되면 사실상 서울대병원 가동이 중단될 공산이 크고 다른 병원으로 파업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휴진 참여율이 이렇게 30%를 넘으면 교수 이탈로 수술을 못하는 진료과가 대거 발생할 수 있고 대학병원도 세부 진료과 교수는 1명에서 3명 정도가 불과하기 때문에 교수 셋 중 1명이 빠지면 남은 교수들이 몇 배로 늘어나는 수술 진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정부 내에선 먼 동네에 있는 내과, 소아과로 원정 진료를 가거나 아침에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환자들이 들이닥치는 오픈런 사태가 빈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시나리오보다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속보는 지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다.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벌써 강경 대응으로 그냥 그렇죠. 애초에 초장이 눌러버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렇죠.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초기부터 누른다. 이런 방향으로 오늘 보니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 정원 2,000명 후퇴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콱 박아놓고 난 다음에 막 온갖 혼란 다 발생하고 환자들은 불평도 없고 의사들은 의사대로 반발하고 뒷감당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몇 달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너무 한 거예요. 의사들이 너무 한 게 사실인데 의사들이 너무 할 거라는 거를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갈등 관리 능력이 정부가 그렇죠. 해야 할 일인 거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모른 사람도 없고 모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계속 밀고 가서 결국은 이런 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큰 의문이라는 거죠. 해. 밀어붙여. 내가 책임질게. 모든 건 내. 스탑스벅스 히어. 네? 스타벅스요? 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석유 나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140억 배럴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거 발표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막 뚫어가지고 그냥 막 회사가 이상한 회사라고 오늘 지난주부터 지금 시사인 보도 때문에 이게 좀 사건이 커졌는데요. 동아일보 8면 보여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뭐냐?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냐? 뭘 무슨 뭐 전문 뭐 노하우가 있고 뭐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뭐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 말만 들으면은 석유계 히딩크예요. 석유계 히딩크 감독인데. 뭐 대면 그냥 석유 빵 하고 터져 나올 것처럼 그렇게 막 했던 액트지오 거기가 석유공사에서 이 분석 의뢰할 때 그때 4년 넘게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법인격이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석유공사는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 야, 얘네들 진짜 뻔뻔하지 않아? 우리나라 그러면은 그렇게 다 기업들 선정하면 되겠네? 이런 기업들 선정하나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물론 시사인이 다 보도를 해도 아시겠지만 네. 액트지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았다. 액트지오의 미납세액은 1,6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만 원. 미납세금은 다 합치면 230만 원밖에 안 낸다고? 그렇죠. 지난해 3월에 체납세금을 완납했다. 또 세금 하면은 또 할 말이 많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진짜 많다 진짜. 그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석유공사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그해 5월부터 용역대금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액트지오가 이번 분석으로 최대 2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이 확보를 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 예산으로 160만 달러, 약 22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가 핵심인 계획이다. 계획상의 비용이지만 160만 달러를 기준으로 대부분이 액트지오에 지불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2억 정도 줬다라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전달된 돈이 17억 얼마쯤 된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뭐 17억 얼마든 22억이든 간에 230만 원을 안 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돈이죠. 자기 회사 주소지가 자기 집이고 230만 원 세금 못 내가지고 법인격도 상실한 그곳을 덜컥 그냥 전문기관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분석을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 230만 원 그래서 갚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는데 17억이든 22억이든 그 돈 받고 오히려 그동안에 세금 못 냈던 거 세금 내고 다시 회복했을 것 같은데 법인격?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석유공사의 해명이 다 주변적인 얘기인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법인 자격이 어쨌든 간에 상실이 되고 그 법인 등록증 이런 거를 텍사스주에 뺏긴 때가 1월부터 3월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뺏겨 있는 상태였지. 그렇죠. 이 회사가 수주를 한 게 2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뺏긴 상태로 있는데 이 회사한테 일을 맡긴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한테 일을 맡긴 때 4군데를 찍은 다음에 경쟁 입찰을 붙였어요. 예. 4군데 찍어서 4군데 일단 와보세요 그런 다음에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네. 우리가 흔히 경쟁 입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아무리 가격을 싸게 써냈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지금 법인 자격도 어디로 갔는지 없고 말이야. 세금도 안 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걸 뭐 누가 선정하겠냐고. 네, 살다 보면 세금 좀 안 낼 수 있지 뭐 싸기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야 뭐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구청에서 청소년 그 센터 같은 것들 있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거 어떤 업자를 선정할지 그 심사를 누가 부탁해가지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예산 그거 1년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서류가 이만큼 진짜 온사옥색 계획서까지 전문가 한 6, 7명이 모여가지고 다 일일이 심사해요. 아니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을 해도 그런 거 안 내요? 국세 완납 증명 이런 거 안 내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담보 잡혀 있는지 아닌지부터 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도 국세 완납 증명, 근데 지방세 얼마나 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세금 신고할 때도 그거 다 했어.
국세 납입 증명, 지방세 납입 증명 최근에 몇 년치를 다 찾았다니까. 그 받으면 돼. 민원 24 가면 다 받을 수 있어. 제가 왕년에 네? 민원의 최전선에서 그렇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렇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민원을 받는데 이제 제가 직접 처리하진 않지만 팩스 민원 이런 거 들어올 때 국세 완납 증명해 주세요. 지방세 완납 증명해 주세요. 네. 뭐 이런 거 지방세 납부 증명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무슨 뭐 대단한 분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일상에서 뭘 할 때 다 흔히 그걸 떼서 내가 세금 다 완납했다는 걸 증명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때려오는 건데 액트지오의 뭡니까 비토로 아브레우 박사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 20억짜리 프로젝트 그냥 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했다 그냥. 이거는 일반 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일반 기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진짜 웃을 일이야. 정말 속아 웃을 일이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해. 그래놓고 막 그거 변명해 준다. 그래놓고 지금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점점 뒷걸음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이면 보여주십시오. 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할 걸 미리 삭삭삭 하면서 지금 빨리 이거 뒷부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죠. 그냥 얘기해야 돼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죠. 저 계획적인 사람 아닙니다. 계획적이에요.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죠. 세계 최고라던 액트지오 나얼리 메이저급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레오 고문이 지난 7일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근데 신뢰성에는 의문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 열 때 그때 액트지오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기사에 보면은 네. 윤 대통령은 그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그렇죠. 근데 이 브리핑 직후부터 사실상 1인 재택기업 액트지오의 규모 등이 드러나면서 전문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의혹이 확산했다. 네. 그래서 곽원준 석유공사 수석위원, 이 아브레오 고문이 기자회견할 때 같이 있었던 네, 석유공사 네, 인사, 네. 이분이 심해 지역의 최고 기술 전문 업체라고 했는데 네. 같은 날 오후 정부 자료에서 또 평가가 절하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브레오 고문을 만났거든요. 또 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액트지오에 대해서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산업부가 전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이 더 사실은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렇죠. 정부는 애초에 액트지오의 결과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분석한 결과를 다시 크로스체크 하듯이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게 정말 믿을만 합니까? 라고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35에서 140억 배럴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럴만하네요 라고 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는데 네. 요 기사를 보면은 그러나 결과보다 과정을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그래서 검증에 참여한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물리탐사 자료를 저희가 직접 해석해서 탐사 자원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가 각각 도출한 탐사 자원량이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도출되었는지 그런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것들만 자문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은 140억 배럴까지 거기에 매장이 돼 있다고 액트지오가 분석한 결과를 갖다 놓고 액트지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액트지오가 그런 결과를 내는 데까지 과학적 방법론이 적절하냐 아니냐만 봤다는 거예요. 140억 배럴은 안 봤다는 거야? 그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는 액트지오님이 하신 거고 아브레오 박사님께서 하신 거고. 그럼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석같이 그냥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라기보다도 석유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터치 시킨 거죠. 그러면 자문단한테 맡긴 거는 석유공사니까. 그렇지. 그렇죠. 허황되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네요. 요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완전 지어낸 건 아니겠네요. 뭐 요 정도 얘기. 이렇게 이런 방법들로 평가를 했으니 결과도 믿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믿을 수도 있겠네요는 안 했던 거지. 그 평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런 평가나 아니면 분석 방법론은 그거는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 정도였다는 건가?
라면에 물 500ml 넣고 550ml 넣고 스프 넣고 면 넣고 끓이세요. 이렇게 끓이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라면이 맞다고 최고로 하겠지. 맛있어요. 예. 라면이 최고로 맛있어요. 네, 맞다고 하겠죠. 근데 실제 끓여본 다음에 먹어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퉁퉁 불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드사이드는 철수했다. 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드사이드는 네. 철수했다. 예.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이런 상황에서 시추 한 번당 1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추가 검증 논란과 비용 충당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광권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도 50% 샀던 거 있잖아요. 예. 조광권 반납하고 예. 가버렸는데 예. 이 지분을 유력 석유회사 등에 할애해서 시추 자금을 충당하게 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탐사 자원량 최대 140억 배럴에 성공률 20% 등으로 유망하다면 투자할 해외 석유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렇죠? 그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라며. 그렇죠. 요 얘기를 역으로 근데 이해를 하면 우드사이드는 바보 같은 멍청이들이지. 그렇기도 하거니와 역으로 얘기하면 아브레우 박사가 왜 필요했는지도 약간 이해가 됩니다. 왜요? 여기 보면은 성공률 20%에 탐사 자원량 최대 140억 배럴 정도는 돼야 다른 석유 회사들이 투자를 조광권을 구입하려고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야 석유공사가 시추 한 번당 1,000억이 넘는 돈이 드는데 이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덜면서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드사이드는 갔으니까 우드사이드가 떠났잖아요. 원래 우드사이드랑 해야 되는데 엑스지어가 왜 필요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그럼 된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 230만 원 세금이 없어서 못 내는 회사가 22억이든 17억이든 간에 돈을 그만큼 주면 나도 그렇게 써주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아니 230만 원 못 내는 데다가 한 17억 좀 딱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 석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20% 정도는 되고 80%의 실패 확률까지 우린 고려해야 네. 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안 믿어주죠. 우리가 하면 안 믿어주고 비토르 아브레우라는 엑소모빌 출신의 가이아나 광고에서 대박 한 번 낸 뭐 이러한 참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이런 말씀 해주셔야지 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준다고 하는 돈보다 훨씬 적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또 한다던데 네 주가면서. 그러면 돈을 주시든가 뭐 그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안 나오면 그냥 날려버리는 돈이잖아. 25만 원은 그래도 국민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돈이잖아. 거기다가 지금 석유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우드사이드는 가버렸고 네. 원래 50대 50으로 조광권을 갖고서는 그렇게까지 갖고 있었던 데가 이거 안 돼 그러고 털고 그렇죠. 나가는 거잖아요. 가버렸고 그러면 석유공사가 100%의 조광권을 가지고 개발할 거냐 부담스러운 와중에 엑스지어가 와가지고 야 이거 됩니다라고 해서 다른 데를 유치해볼까 그래야 되는 상황이 왜냐 돈이 없어서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아니 석유공사가 돈이 없다. 아니 대통령이 하나당 1,200억씩 드는 거 그거 뚫으라고 했다며. 1,200억씩 정부 예산 집어넣는다며요. 근데 그 그건 돈은 모르죠.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정부가 그 예산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넣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지시했잖아. 넣으라고.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시한 거라며 석유공사에 기자회견 당일날. 뚫으라고 지시를 누군가에게 하기만 했지 뭐 구체적으로 뭐 예산 얘기는 그날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쓰고 있어요. 영일만 시추 비용 5천억. 이거 5천억도 아니죠. 사실은 지금 나온 얘기로만 해도 6천억이고요. 10개는 뚫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조 한 2천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특별 융자까지 연끌해야 1,100억?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유전개발 예산은 총 2조 3,907억 원인데 예. 국내 광구 탐사 및 개발에 배정된 예산은 698억 원뿐이다. 국내외 유전개발용 예산의 약 3% 수준이다. 나머지 2조 3천억 원가량은 해외 광구 탐사 및 생산, 광고 관리비, 해외 광고 영업 외비용 등에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는 석유공사를 통해서 포항 영일만 인근 7개 광구에 최소 5번 시추를 통해서 이 확인할 계획인데 시추 1회당 비용 1,000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석유공사에 배정된 국내 광고 탐사 및 개발 1년 예산으로는 시추 한 번도 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정부는 결국
석유공사에 추가로 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원 방식으로는 자원개발 특별 융자가 거론된다. 이는 15년에 걸쳐 국내외 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융자 예산 규모가 398억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 예산을 모두 석유공사에 빌려줘도 석유공사가 기존 국내 광고 탐사 및 개발 예산과 합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100억 원 정도다. 모든 예산을 다 끌어와도 시출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정부가 석유공사에 배정하는 예산과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산이 나온다. 그 예산을 늘릴 건데 예. 다만 정부가 실제 관련 예산을 늘리려 해도 자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산 증액은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0%에 140억 배럴이면은 외국의 석유회사들이 눈독을 들여야 되는데 그 외국 석유회사 막 그거 유치하면 되잖아요. 국내외 투자 유치 낙관할 수 없다. 해외 유수 금융기관과 정유업계에서도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낮게 보고 있어서다. 실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한국의 유전 발견 가능성을 두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S&P는 글로벌 정유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엄격한 테스트와 막대한 재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생산을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S&P는 또한 유럽 에너지 자원 트레이딩 기업 관계자 의견을 인용해 지금 단계에서는 희망과 꿈일 뿐이다. 한국과 같은 미개발 지역에서는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을 했다. 그럼 윤 대통령은 뭘 믿고 뚫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 네. 지금 저기 중앙아시아 해외 순방 떠날 때가 아니야. 이거 투자기업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민 예산으로 다 뚫을 거야? 예산도 안 된다며 이거.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국민의힘에선.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는데. 민주당이 그거 발목 잡는다 이렇게 가려는. 그깟 1조 원이 문제야? 25만 원씩 준다며? 아씨. 어떻게 이걸 믿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발표하면서 일을 저질러 놓냐. 어떻게 이러냐. 정말 답답하다 정말. 신문 사설들이 어떻게 지금 33분이에요. 오늘 우리 네, 뭐 10시까지 가게 생겼어. 큰일 났다. 일단 가봅시다. 오늘 가봅시다. 자, 한겨레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사설 제목이요. 동해가스전 분석, 법인 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이 사설 제목인데요. 시사인 보도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석유공사의 해명이 참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일 낸 보도 설명 자료를 보면 액트지오가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꼭 궁색하면 이렇게 어려운 말 쓰더라 보면. 근데 이건 제 말이고요. 그러므로 2023년 2월 석유공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설에서 쓰고 있어요.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가? 몇 년간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했던 회사를 용역 발주자로 선정한 석유공사의 지명 경쟁 입찰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어서 동해가스전 탐사 시초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과장된 홍보가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정 비리의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갈 탐사 시초 승인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두고는 갈 수 없다. 관련 예산 심의 때까지 미뤄둘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서둘러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세요. 동아일보는 제목이 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고요. 이 세금 체납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석유공사는 체납세액이 1,650달러 약 200만 원으로 소액임을 강조하지만 그건 매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액트지오는 석유공사가 계약한 지난해 매출이 70억 원으로 급등하기 전에는 연 매출이 3천만 원대에 불과했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놔두고 2016년 설립된 영세업체에 대규모 국책사업 컨설팅을 맡겨야 했나?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우드사이드 철수 과정 그리고 우드사이드 보고서에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액트지오의 소유주의자 고문이 이 분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과 판단이 엇갈리니 그 판단 근거에 의구심이 드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르면 12월에 첫 탐사 시추를 시작할 예정인데 5개 뚫을 예정인데 심해여서 개당 최소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분석업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시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이 치명상을 입고 자원 확보와 자원 개발 역량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다른 전문업체의 복수 검증을 통해 이 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스콕스 구독하시는 분들도 제 구독자님들도 진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얘기니까요. 저희가 추가로 나오는 얘기 있으면 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네.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자, 네. 조선일보 일면 또 보여주십시오. 자, 오른쪽 하단에 검찰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이번 주 기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인터넷으로 저기 뭐 신문에는 단독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기사 앞에 단독 이렇게 딱 붙여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7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이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1심에서. 네. 그래서 징역 9년이 넘게 선고됐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등 3가지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이화영 전 지사가 지금 유죄가 나온 그 대목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기사로 썼습니다. 네,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오면에 관련 내용들을 또 추가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참 검찰은 잽싸기도 하다. 이렇게 수사도 이렇게 발빠르게 잘하는지 몰라. 기소도 잘하네. 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언론이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할 것인가, 기소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까지만 썼거든요. 조선일보는 기소한다라고 방점을 딱 찍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검찰이 기소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는 해 이렇게 얘기한 한다. 거예요. 네. 확실히 검찰 안에 빨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대북 부지사, 네. 부지사가 이제 도지사한테 네. 보고를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북한 가려고 추진 중이신데 그 대가로 쌍방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북한으로 넣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거예요. 돈 넣었어요. 뭐 이런 거를 보고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가 문제인데 그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판결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그 대목은 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안 하겠다고 그렇죠. 했어. 이화영에 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안 했는데 다만 이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대목은 네.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가다. 그렇죠. 방북 대가라는 점을 써놨다는 건 요건 불리한 지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그다음 아태평화의 관계자나 그리고 두 사람은 방북 대가를 우리가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했다가 그 다음에 진술을 바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게 보고를 했다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밖에 없는 거잖아. 증거도 없고 진짜 보고했는지 증거는 없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야 나 지금 검찰에 회유에 넘어갔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쌍방울 내부 관계자가 검찰이 다 그 공범들을 모아놨었어. 뭐 술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다 모아놨었고 모아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내가 그 자리에도 참석했었어.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 특징이 북한 사람들을 부르거나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주요한 어떤 혐의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진술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쵸.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검찰이 부적합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이 조사 과정에서 네. 서로 진술을 맞추게 했다든가 했다라는 게 재판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되면 항소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되거나 하면은 이게 또 재판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위법하게 증거 수집을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입을 맞췄다고 하면은 이건 뭐 사실 증거 조작한 거가 되기 때문에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검사를 처벌해야 될 사안이지 실제로 그게 드러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어찌됐든 앞으로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거예요. 근데 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거와 관련해서 뭐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자꾸 뭘 쓰고 하나 봐요. 근데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8일 소셜미디어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면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소추의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법 84조. 그렇죠. 근데 이 대목을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네. 자기 해석을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소추라는 거는 형사상의 소추라는 거는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재판은 진행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돼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직은 상실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걸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유죄로 나올 수 있고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직을 상실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법학자들이 의견이 좀 갈립니다. 예. 소추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해석처럼 추가로 소가 제기되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면은 그런 해석이 맞는데 여기 있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은 이 조항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조금 넓게 해석해서 재판도 중단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취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이제 이 홍환식 건국대 교수 등도 비슷한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논란인 대목인데 여기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글을 쓰냐는 그렇죠.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를 때리면서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아픈 데를 내가 확실하게 제대로 잘 찔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은 요즘에 여러분 보수 유권자들 다 지금 막 흩어져 있고 여러모로 총선 잡고 실망이 많지요. 제가 확실하게 한번 야당 때리는 걸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구도로 자기의지 어떤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되면 그 국민의힘은 앞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때리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때리는 얘기 또 하겠죠. 이조 심판론 계속 그렇죠. 얘기했다가 이번 선거 망해먹었다는 소리 들으면서 또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한동훈 얘기 바로 전에 경향신문 사설을 좀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걸 좀 제가 놓쳤어요. 일단 한동훈 얘기는 킵해 두시고요. 경향신문 사설을 좀 저희가 읽어드릴까 해요. 이게 지금 이번 사건 문제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일종의 이제 논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항소심에서 보다 분명히 가려져야 이겁니다. 이번 이제 수원지법 형사 11부 이번 재판 결과 선고한 거,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또 재판부가 방북 비용을 댔다고 결론을 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소에 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또 변호인도 중도 사퇴와 법관 기피 신청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라고 경향신문은 쓰면서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 문건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금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전 부지사의 항변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벌인 무자비한 편파 수사에서 파생된 혐의가 강하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술자리 의혹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회유 논란까지 일었다. 북한을 상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탓에 물증이 없는 만큼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 관계자와 검찰의 입장만 중시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되자 기다렸다는 듯 불법 대북 송금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성명을 낸 것은 검찰이죠. 경솔한 처사다.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치권을 자극해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언제까지 야당 수사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쌍방울 사건을 매듭짓기 바란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의 정치적 맥락이 다 있다는 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대응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거를 또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주도를 하겠죠 또. 그렇죠. 이건 모르겠어요. 보고 받았겠지. 그렇죠. 민정수석이 받았겠지. 그렇죠. 김재현 민정수석. 근데 좀 바빠질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바빠진다? 네. 이것 때문에 한겨레 일면 보여주십시오. 김주현 딸 대학생 때 김앤장 인턴 아빠 찬스 의혹. 아니 뭐 무슨 로스쿨 출신이에요? 법학과예요? 원래 법학과는 아닌데 로스쿨을 간사래죠 이거는. 그러니까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딸 김아무개인데 원래 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미디어학부가 왜 김앤장을 가? 그러게 2012년 7월에 김앤장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당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고 참 SNS 문제 SNS를 끊으십시오. 네. 페이스북에다 올렸고 한 대형 취업 사이트가 운영하는 소식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돼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이번 방학에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다른 인턴 사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김 씨가 인턴십에 참여한 2012년 7월 김수석은 법무부 요직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발탁이 됐다라는 건데요. 네. 김앤장 인턴은 일부 로스쿨 재학생이나 법대 졸업생이 참여할 뿐이어서 학부생 인턴은 그 자체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5년가량 김앤장에서 근무한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앤장의 중요한 클라이언트나 법원, 검찰 등에 재직 중인 분들, 김앤장의 우호적인 분들의 자녀를 비공식적으로 뽑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김앤장 인턴을 마친 김 씨는 학부를 마친 뒤에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을 했는데 로스쿨 출신 박아무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히 서울권 로스쿨 입학은 아주 작은 점수로도 합격을 다툰다. 김앤장 인턴은 로스쿨 재학생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이나 가는 곳인데 학부생 인턴은 아마 로스쿨 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법원 재판연구원, 흔히 로클럭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걸 거쳤고 지난해부터 대망의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김주현 수석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앤장에서 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한 셈이고, 네. 그러니까는 김앤장 인턴을 한 덕에 김앤장 로스쿨에 합격했고. 그렇죠. 고려대 미디어학부가 왜 김앤장 가가지고 인턴을 하냐 말이야. 그리고 그 덕에 로스쿨 그다음에 지금 김앤장 변호사까지 쭉쭉쭉 왔다. 이런 내용이죠. 한겨레 6면도 보여주십시오. 인턴 미끼로 법적 고위직에 손뻗는 대형 로펌 그리고 극소수만 기회라고 누군가 얘기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목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거길 보면 김앤장의 고위직 자녀 특혜성 인턴 제혹 의혹은 2023년 8월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전 후보자 아들도 김수석 딸처럼 20살의 대학 학부생이었다. 이전 후보자는 자녀 인턴 채용 과정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빠 찬스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재산신고 누락,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 등이 겹쳐서 결국 낙마했다.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수석 딸 또한 이 부장판사 아들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김씨 역시 그러니까 그 딸이죠. 김앤장 인턴 당시 20살로 고려대 미디어학과 3학년생이었고 김수석 또한 이 후보자처럼 인턴 생활은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창 시절 김주현 수석 그 딸을 아는 지인이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아빠 소개로 방학 기간 자기소개서 제출 등 별도 전형 절차 없이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다고 얘기해 주변 친구들이 놀랐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뒤 대학생들의 취업문이 좁았던 때라 주변에서 김 씨의 아빠 찬스를 보며 박탈감을 느꼈지만 달리 문제를 제기할 방법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생들에겐 작은 경력도 소중한 기회인데 대형 로펌 인턴 자리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특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장이 법조계 고위직 자녀에게 기회를 준 배경도 관심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김석이 좀 법무부나 검찰에 요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인턴을 시키는 거 아니냐, 김현장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고위공직자이자 법조인인 아빠가 없었다면 자녀가 김현장의 비공개 인턴 존재를 알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전 후보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김수석의 자녀도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라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로스쿨 출신 조아무개 변호사, 학부생 인턴십은 공고도 제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어서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법조계 고위직 자녀들을 미리 포섭할 수 있으니 로펌에서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는 느낌이 들죠. 옛날에 참여연대 때 그때 민정수석이었나? 아들이 자기가 우리 아빠 누군데요? 그러면서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 넣어서 나중에 뭐 좀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었지만 논란이 컸죠. 그 사실 황당한 일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내려왔잖아요. 수석에서. 김전 수석은 그 뭐야 대법원장 후보자도 안 되는데 안 내려오나? 이거야말로 이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장을 압수수색하고 법적 카르텔. 네, 법적 카르텔이구만 이게. 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사해야 되는데도 수사 안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참고인들은 줄줄이 해외 순방을 갔대요. 따라갔대요. 자, 한겨레신문 구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사입니다. 요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네. 명품백 수사 참고인들도 줄줄이 해외 순방. 이건데요. 그 명품백 수사 받는 거 지금 조사할 사람들은 다 조사한 건데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 건너고 그럴 때 그 옆에 그 이른바 관저팀이라고 하는 아코르비스타에 그 영부인을 보좌하는 관저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 2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문턱을 넘어가려면 두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중앙아시아 해외 순방 떠날 때 다 동행해 버린다고요? 검찰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죠. 이 중에 특히 조 행정관의 경우에는 최재형 목사하고 밀접하게 연락을 나눈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장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을 김건희 여사한테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한 사람이 이 조 과장 가로 열고 행정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 과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직접 이 국가보훈처 사무관에 연락처를 또 보내주기도 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야 될 게 많은 분인데 근데 지금 해외 순방에 그냥 따라가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유 아무개 부속실 행정관도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이분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고 계속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측근이다. 그리고 최근에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22년 9월 달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사진 보내면서 최재형 목사가 접견을 요청했을 당시에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고 한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시냐? 이런 얘기 조율하는 거. 이런 내용이 또 있어서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인데 어쨌든 같이 따라갔답니다. 이거 민정수석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가시면 안 됩니다. 좀 조사는 일단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네. 뭐 하는 겁니까? 민정수석의 관심은 이제 딸한테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안 되겠는데. 어쨌든 해외로 지금 나가버렸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소환도 뭐 조선일보가 그때 소환한다고 그것도 단독이라고 붙여서만 하지 않았나요? 동아일보가 했었나 그때? 근데 조선일보 했나? 근데 소환이 그럼 언제 소환한다는 뜻이야?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뭐 올해 안에 할라나? 재평권 아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 나올 때까지 기소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1심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기소해 버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란지. 네. 좀 이재명 대표 편들고의 문제를 떠나서 좀 철면피는 되지 맙시다 진짜. 응? 검찰이라는 게 공정하게 법 집행하겠다고 떠들고 무슨 법 앞에 예외가 없더니 검찰총장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떠들면 뭐해. 진들 멋대로 하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김전 수석 사퇴하십시오. 똑같이. 자, 준비한 걸 다 끝냈어요. 9시 56분이에요. 빨리 갑시다 이제. 김민하 평론가 예언이 적중한 거잖아. 빨리 갑시다. 네, 지금. 네. 빨리 마무리합시다. 네. 아유, 구독자분들 보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